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 기본 이론부터 해가지고 개념, 그리고 끝으로 가서는 어떻게 고용산재,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내용을 먼저 보시면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건설업들은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낸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거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실무로 들어와서 우리 건설업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갱생이가 안 되는 거,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매년 질문 오는 것들, 가장 틀리는 거 베스트만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금년 우리 공사 내역서에 잡힌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산재보험이라는 건 어쨌든 건설 현장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건설 현장의 공사 도급 계약서랑 뭔가 이렇게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돼. 이 말이 뭐냐? 공사 계약서에 여러분들 보시면 뒤쪽에 공사비 산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까지 금액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내면 되지, 내가 그 이상의 돈을 더 내는 거는 발주처나 원도급한테 받지도 못한 돈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나만 손해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시고, 혹은 이렇게만 보험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념은 완전히 틀렸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오늘 교육을 하면서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게 되실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금년 해당 현장에 근로내역 신고한 인원만 조회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은 뭐냐면, 이거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꾸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업장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느냐? 건설업이 아닌 업장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보수총액이라고 하는 건 인건비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이 아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업체들은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게 보험료 신고란 말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 나갔어? 그만큼 보험료 신고하면 돼 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들은 헷갈릴 것도 없어요. 연말에 정산한 급여 내역이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급여가 얼마 나갔다, 이런 급여 내역과 신고한 내역이 맞는지 틀린지, 틀리면 조금 더 하고 모자르면 조금 환급받고, 이런 철저히 급여에 의해서 보험료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건설업은 뭐가 틀리냐? 도대체 이렇게 하면 뭐가 틀리느냐? 건설업의 보험료는 크게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직접노후비. 직접노후비에 해당하는 일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직접노후비. 두 번째는 그렇죠, 간접노후비가 되겠죠. 본사 상용직 근로자인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 간접노후비.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시는 외주노후비. 외주노후비라는 건 뭐냐?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사하지 못하고 계산서 처리해서 외주 공사를 준 거죠. 외주 공사를 준 거에 대한 노무비를 산정할 때 매년 대통령이 0으로 정합니다. 얼마? 30%.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사에 대해서 1억짜리 세무계산서를 받고 공사를 띄워줬다. 그러면 1억에 30%,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이 외주 노후비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 보수총액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외주 노후비, 네 번째는 3년 전부터 신설된 건데 장비 노후비가 있죠. 장비 노후비라는 말은 법령상 용어라든지 행정상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비 노후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들어오는 건설 장비대가 있을 거예요. 포크레인, 지게차, 덤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인건비로 산정을 해서, 변환 산정을 해서 그것들을 또 우리 보험료 신고 때 끄집고 들어와서 같이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근로내역 신고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근로내역 신고한 인원만 조회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 틀린 거고요. 또 반대 의미에서도 완전 틀린 개념이 되겠죠. 우리 건설회사가 100% 하도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석공이라든지 철콘이라든지 100% 하도급만 하는 회사인데 인건비 신고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1년에 100억의 인건비 신고를 했어요. 그럼 100억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100% 하도급이면 극단적으로 봐선 보험료가 빵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신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즉, 이거는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냐면, 건설 현장의 근로내역 신고,
근데 여러분들이 근로내역 신고라고도 안 하고 고용보험 신고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 근로내역 신고 혹은 고용보험 신고한 내역과 우리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수총회 신고는 단 1%의 연관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런 질문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음, 공사 원가 명세서상의 임금과 외주비만 더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여기는 세모를 드리고 싶어요. X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야. 세모는 X도 될 수가 있고 세모는 동그라미도 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 세모가 동그라미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실 때 외주비는 철저하게 외주비 계정에 분리를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재료비나 지급수수료 여기다 안 숨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철저하게 계정을 정확하게 분리하신 업체들은 동그라미가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 혹은 세무서에서 그냥 마음대로 우리 결산을 해주셨어 하는 부분들은 외주비와 인건비 부분들이 계정 안에 보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여기에 결산서상에 그 액면가, 외주비 액면가, 급여 액면가, 임금 액면가, 장비 사용료 액면가만 더해서 신고한다라는 건 어디인지 모를 섞여 있는 다른 계정에 숨어 있는 것들은 참고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모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에서 많이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임금만 신고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 뭐냐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설명한 거와 상통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무사 사무실 아까도 제가 두 번째 설명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는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업체는 아닌다. 건설업이 아닌 업체는 단순히 인건비를 맞게 신고했느냐 틀리게 신고했느냐 인건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세무사님들은 건설업 전문이라기보다 더 많은 일반 업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더 많은 일반 업체들은 단순히 세무 신고된 인건비만 가지고 보험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산서 임금만 통으로 갖다 집어넣어서 보수총회 신고하는 경우가 아직도 덜어 있더라. 그러면 아까 2번과 3번과 1번 내용을 통합해서 여기서 이해하시면 그냥 틀렸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1, 2, 3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만 신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임금만 신고하면 안 되겠죠. 아까 제가 4가지 노업이라고 얘기한 것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임금만 신고하고 있어요의 요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하도급 업체는 임금도 신고하면 안 되지. 아무것도 신고하면 안 되지. 그 의미에서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입문의 질문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험료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 보험료를 잘 신고한다라는 것, 그건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3월 전에 공문이 오고 교과서가 오고 책자가 오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서 나름 해석을 하면 뭐합니까? 공단에서 조사 나오면 그냥 추징당하고 몇천만 원, 몇 억을 물어내는데 그러면 누구도 결코 잘했다라고 할 수 없겠죠. 나는 공단에서 오는 책자를 다 외워서 그대로만 했어. 근데 공단이 조사 나와가지고 틀렸어 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 나눌 부분은 뭐냐면 과연 보험료 신고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물론 교과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는 가장 쉽게 공단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내가 보험료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공문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그럼 어떤 자료를 보고 조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그럼 우리도 이 자료를 보고 보험료 산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근로복지공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조사 나오게 되면 3년치겠지만 우리는 1년치만 보면 되니까 지난 1년치의 모든 매출장, 두 번째 모든 매입장, 세 번째 모든 인건비 자료를 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도 인건비라든지 매출 자료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매입장에 대해서는 공단은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샅샅이 뒤져보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전 계정별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현장의 계정별 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 현장의 계정별 원장 첫 번째 그리고 전체 계정별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두 번째예요. 전 현장은 당연한 거고 전체 계정별 원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보험료 신고할 때 이 앞서서 요거와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보험료 신고할 때 장비대랑 외주비랑 인건비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단도 그러면 자료를 받을 때 우리 계정 중에 외주비와 장비 사용료와 급여, 임금 내용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단은 어떻습니까? 전체 계정, 재료비, 지급수수료, 뭐 잡다한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본다라는 거죠. 교통비까지, 잡비까지 다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당신네 회사가 계정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나는 관심 없다 이거야. 근로복지공 나는 관심 없다.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관심 없고 그 내용을 샅샅이 뒤져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결산하시면서 이 계산서를 외주비에 넣을까, 재료비에 넣을까, 뭐 지급수수료에 넣을까 고민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숨길 거면 완벽하게 숨겨야 된다. 왜? 공단은 조사할 때 그냥 다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보험료 신고를 할 때 무슨 자료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걸 보고 한번 할게요. 재무제표 확인원이 필요하겠죠. 뭐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결산서 자료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계정별 원장을 계정 구분 없이 전부 다 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여기서 계정별 원장 전체분이라는 건 매입 전체에 대한 내용을 뭐 외주비만 딱 본다 이런 거 아니고 전체 매입장을 한꺼번에 공단처럼 본다. 그래서 매입장 전체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정 정리 혹은 원가 정리를 현장별로 구분해 놨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사 원가 명세서가 현장별로도 나올 거예요. 그 현장별 공사 원가 명세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면 현장별로 보험료 산정도 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 뭐가 있을까요? 65세 이상 혹은 외국인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급여대장상 나이를 보실 수 있는 그 자료, 우리 정규직에 대한 자료겠죠. 그 자료. 두 번째는 일용직 세무 신고하신 자료 중에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하신 자료를 여러분들이 엑셀로 좀 다운받으세요. 엑셀로 다운받아서 그거 가지고 뭘 보느냐?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정렬을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를 구분할 수 있겠죠.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돌리면. 그러면 고령자 65세 되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제외해야 되니까 고령자를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외 인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직에 대한 부분을 엑셀로 좀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실 수 있는 준비 과정은 다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나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체류 자격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외국인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F256 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비자가 있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아예 비자도 뭐도 없으신 분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F256 비자를 가지신 분은 한국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외국인 등록번호만 보고는 F256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 자격을 구분할 수 있는 서류 하나 더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3년 전부터 장비대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비 세금계산서 금액의 30% 해서 그걸 노무비로 끌고 와서 보험료 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해요. 99%는 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가 혹은 우리가 A 현장의 포크레인이 이 현장에 몇 번 출력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매입장에 계산서 하나가 끊긴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6월 25일 날 A 중기회사 포크레인이 현장에 출력을 한 거예요. 세금계산서 금액은 100만 원이야. 이렇게 세금계산서 하나가 끊겨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 100만 원 곱하기 30%에서 30만 원을 보수총액에 보태서 내는 거겠죠. 근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그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어떤 포크레인, 남바가 나와야 되겠죠. 그 차대 번호가 나와야 되고, 그 차량이 우리 현장에 며칠 출력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이니까 뭐 얼마나 출력했겠어요. 이틀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하루에 50만 원씩. 그러면 이틀 출력한 우리 현장에 이틀 왔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보통은 운행일지가 되겠고, 뭐 포크레인 출력일보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여러분들 현장 사정에 따라 뭐 다 틀리겠죠. 어쨌든 이
차대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계산서에 연결된 이 입증이 첫 번째 돼야 돼요. 아까 그 100만 원짜리가 어떤 차대 번호에 어떤 차에 대한 계산서인지가 먼저 입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차가 현장에 며칠 들어왔는지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건설업 일평균 단가라는 게 있어요. 82,640원인가 그럴 거예요. 82,0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 82,000원 곱하기 이틀 출력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우리가 뭐 16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아까 30% 했을 땐 30만 원을 냈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출력 1로 따져보니까 16만 원으로 확 줄었죠, 보수총액이. 그러니까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수백 개의 건설회사, 많게는 1000개 이상의 건설회사를 이제 담당하면서 온 바로는 거의 모든 회사가 이런 출력을, 건설 장비에 대한 출력까지 입증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만 그거 못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건설업체는 그냥 30%를 합니다. 근데 정말 관리를 디테일하게 하시는 업체만 출력 관리까지 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를 제가 텍스트로 옮겨보면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 준비 필요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를 제가 텍스트로 옮겨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때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조금 나눠져요. 근데 종합건설 전문건설이 아니고, 제가 굳이 종합과 전문으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인 거예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 그럼 전문의 특성은 뭘까요? 전문의 특성은 내가 하도급을 할 수도 있고 원도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첫 번째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용산재, 현장의 고용산재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주 지위에 있는 현장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근데 종합건설은 어떻죠? 100% 원도급 공사만 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건설은 전부 다 사업주 지위에 있는 건데, 전문건설은 또 어떤 거예요? 전문건설은 내가 원도급 공사를 할 수도 있고 하도급 공사를, 건설사한테 도급받은 하도급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현장 중에 내가 사업주의 지위로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현장은 원도급으로 시공한 현장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하도급 건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과 종합은 각각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결산 자료 외에 한 가지씩을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도급만 메인으로 한다기보다 전문건설은 원도급도 있을 수 있고 하도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셔서 사업 개시 현황이라는 것들을 한번 열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사업 개시 현황에 나와 있는 현장명들은 내가 전문건설이지만 사업주로서 현장에 참여한 현장들을 뜻해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니까 그 현장 목록이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도급만 메인으로 하는 전문건설입니다. 전문건설은 그럼 볼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현장을 열든 간에 다 내가 사업주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반대로 종합건설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죠. 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능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내 사업주 지위까지 띄워가지고 하도급한테 엎어줄 수 있는 지위도, 그 권능도 있다는 말이죠. 즉, 내가 하도급을 주게 되면, 종합건설이 하도급을 주게 되면 보통 이 하도급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종합건설사, 원도급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외주비의 30%를 끌고 오는 게 맞는데, 이게 귀찮아, 얘네 거 내주기 싫어, 그랬을 때 종합건설사가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를 내려줄 수 있어요. 이거는 고용이든 산재든 혹은 고용산재 둘 다를 내려줄 수 있죠. 이렇게 내려줘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내가 이 하도급사 보험료를 책임져야 되는 그 권한 자체가 사업주로서의 지위 책임이 하도급한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즉, 내 외주 공사비 내역에서 내가 사업주 승인 준 공사비 내역은 빼고 내가 외주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건설사들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내역을 조회를 한번 해보셔서 쓸데없이 보험료 추가로 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은 이와 같이 조금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각각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